서울 탑골공원. 오후 2시경의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며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그 틈에서 낡은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이름은 윤도혁.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혁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상처로 가득했어요. 한때는 잘 차려입었을 법한 체격이지만 이제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국내 굴지 대기업 세윤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엔 화려한 재벌가 자제로 살았던 그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앉게 되었던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혁은 혼자 구걸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정소연이었어요. 도혁은 매일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죠. 사진 속 소연의 미소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따뜻했어요. 소연아, 미안해. 도혁은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숙인으로만 여겼지만 도혁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세윤그룹 회장실에는 냉혹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조건이었죠. 결혼 후 남자아이를 낳은 자만이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도혁은 이 조건을 가장 먼저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혁과 소연의 사랑은 진실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소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도혁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소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큰형 윤재만에게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평생 회장 자리를 꿈꿔왔던 그였거든요. 재만은 겉으로는 자애로운 장남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집요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후계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소연은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당황하며 핸들을 조작했지만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쾅! 큰 충돌음과 함께 소연의 차는 가로수에 박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과 뱃속의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어요. 브레이크 계통의 기계적 결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혁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동생 윤지훈이었죠. 지훈은 우연히 재만이 정비업체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브레이크 조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어린 나이에 형을 고발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 후로 지훈은 매주 탑골공원을 찾아 도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형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탑골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도혁은 늘 그랬듯 벤치에 앉아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혁은 가슴을 움켜쥐며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않았죠. 그저 노숙인이 쓰러진 것으로만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윤지훈이었어요. 평소처럼 멀리서 형을 지켜보던 그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나선 거였죠. 누군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지우는 큰 소리로 외치며 도역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형, 버텨요. 제발 버텨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형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몇 분 후, 도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지훈아, 도역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역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훈도 함께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야 형과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실에서 깨어난 도역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두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날 도왔지? 도역의 물음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형, 저는 계속 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공원에 가서 형이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죠. 도역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도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도역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 저는 알고 있어요. 도역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훈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뭘 안다는 거야? 도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말에 도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역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재만 형이 정비업체 사람과 통화하는 걸 말이에요. 지훈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렸다고 했어요. 형수님 차 말입니다. 도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겠지. 설마? 도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형, 재만 형이 후계자 자리를 위해 일부러 만든 사고였습니다. 지훈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도역은 병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의문이 마침내 해답을 찾은 순간이었죠. 그럼 소연이는, 우리 아이는, 도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도역이 소리쳤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 그때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재만 형의 권력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역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1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형 차례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죠. 더 이상 재만 형이 승승장구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도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왔어. 도역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찾은 삶의 목표였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도역에게 건넸어요. SNS 계정을 만들어봐요. 익명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도역은 서툰 손놀림으로 계정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향한 복수극이 조용히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도역의 손가락이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죠. 5장, 세상의 반응. 도역의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호기심 어린 댓글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대박 사건이네. 세윤그룹이라니? 설마 그 세윤그룹?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혁은 병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유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형,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거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도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게시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사고 당일의 정황, 브레이크 점검 기록의 이상한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의 생전 일기 일부를 공개한 거죠.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관망하는 자세였지만 게시물의 파급력이 커지자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후계 전쟁, 교통사고, 위장살인 의혹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세윤그룹 주식은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중단되기까지 했어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회사 관계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세윤그룹의 위상이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윤재만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10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수습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재만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만도 곧 도혁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설마 도혁이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재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재만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 탑골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도혁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재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직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는 다시 도혁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혁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고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한 팩트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의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도혁은 처음으로 10년 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도혁이 탑골공원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공원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명백히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도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만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도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도혁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두세요. 더 이상 헛된 짓 하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도혁 앞에 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올리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도혁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소연아, 미안해. 조금 더 위험해질 것 같아. 도혁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지훈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심지어 카페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계속 누군가 오시는 것 같은데.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만은 지훈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윤그룹의 투자 담당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투자 계약 철회를 고려 중이다. 지훈 씨의 최근 행동이 우리 그룹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바이오 스타트업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세윤그룹의 투자가 끊어지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형을 도와야 하는데,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지훈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혁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그는 한 유명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이야기하겠어요? 유튜버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겠다고 하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유튜버가 걱정했지만 도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인터뷰 당일 도혁은 평소보다 깨끗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머리도 정리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도혁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연의 사진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윤도혁입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날 제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당사자가 직접 나선 순간이었거든요. 도혁의 유튜브 인터뷰는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진짜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세윤그룹 망해라.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도혁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구체적인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세윤그룹 윤재만 회장 소환 조사라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톱기사를 장식했어요. 재만은 평생 처음으로 검찰청 문턱을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만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최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진 상태였어요. 언론 조작,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만 더욱 거세게 쏟아질 뿐이었죠. 지우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윤그룹의 투자 철회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투자 파기 각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돈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형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윤그룹이 저를 버리면 제가 진실을 지킬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지훈의 눈에는 확신의 찬 빛이 서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훈의 정직함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기업들이 줄을 섰거든요. 이런 도덕적인 경영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직원들도 사장의 용기에 감동받아 더욱 단결했습니다. 한편 재만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하청업체 갑질, 노동자 탄압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세상에 공개된 거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재만이 정비업체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훈이 10년 전부터 몰래 보관하고 있던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녹음해뒀는데 이제야 쓸 때가 온 것 같네요. 지훈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였습니다. 재만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재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언론들은 권력의 몰락, 재벌 신화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어요. 법정에서 도혁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1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재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권력 남용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된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도혁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윤도혁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도혁은 다시 탑골공원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출연을 권유했죠. 하지만 도혁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소연이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도혁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그에게는 명예나 부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기억이었죠. 탑골공원 벤치는 그가 소연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의 고발자라고 불렀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말들이었죠. 도혁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매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형제는 1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이룬 거였어요. 형,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지훈은 늘 밝은 표정으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훈의 스타트업은 예상 외로 크게 성장했어요. 진정성 있는 경영 철학이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도덕적 경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된 거죠.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어느 날 지훈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소연의 낡은 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온 거였어요. 형수님께서 늘 형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했어요. 지훈의 배려에 도혁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액자 속 소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두 형제는 이제 매일 함께 벤치에 앉아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나눴어요. 형수님도 형이 이렇게 용기 내신 걸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지훈의 말에 도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 기자도 가끔 공원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도혁의 사건을 끝까지 취재하며 진실 보도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서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도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도혁은 소연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했거든. 석양빛이 사진 속 소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혁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사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원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도혁과 지훈, 그리고 액자 속 소연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사랑은 죽음조차 이겨낸 거였죠. 탑골 공원의 벤치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